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4,000이 무너지고 3,800까지도 장중에 떨어지면서 패닉을 겪었는데요. 오늘은 급등해서 시작했는데 다시 지금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전 주식시장 거의 패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4,000에서 3,800선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왜 순식간에 무너지니까 그렇게까지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우리나라 주식이 한 69% 정도 올랐거든요. 네.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또 최근 들어서 우리가 미국발 AI 랠리에 올라탄 것이 저는 한 9월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월, 9월부터의 주가 지수를 보면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주가 속에서 이거 약간 이러다가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조금의 어떤 외부적인 충격만 있어도 반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에서 지금 그저께죠. 장이 이제 굉장히 폭락을 하면서 이거 AI발 거품 또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어제 빠졌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연준도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AI발 거품론에 대한 회의는 계속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뉴욕 증시 어젯밤 사이엔 또 다시 상승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일시적인 조정 장세 혹은 차익 실현을 위한 일시적인 매도 장세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을 시작할 때는 2% 넘게 오르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4,000, 장중에 4,000이 잠깐 무너지기도 했나 봐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4,011 정도입니다. 교수님, 이거 4,000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 4천에 이제 심리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주식값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네. 이 변동성 자체는 결국 주식이 회복하냐, 회복을 못하냐, 4천을 넘느냐, 맞냐를 떠나서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경제학에서 손실 회피 성향이란 게 있는데 네.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100만 원 정도 주식 가격이 오르면 이 행복도를 한 1이라고 하면 네네. 그게 다시 100만 원이 내려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 내려간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슬픔의 강도가 한 3이라고 합니다. 더 크군요. 떨어질 네. 때 느끼는. 그래서 결국은 슬픔이. 가격은 똑같아졌는데 결국은 뭐냐면 개미 투자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1-3, 한 -2 정도가 된다는 것이 일종의 이제 경제학 실험으로서 밝혀진 건데요. 네.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큰 것에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이 너무나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긍정론이라 하면 정부가 우호적인 정책을 계속 펼칠 거라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반도체 시장이 너무나 좋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식시장을 끌고 갈 것이다 하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에 네. 부정론이라고 하면은 관세 정책이 지금 MOU를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음에 불과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도 여전하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반도체 이외의 산업, 예를 들어서 건설 경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좋지가 않다. 이 두 가지의 정보가 섞여 있어서 과연 투자자들도 어느 정보에 중점을 둬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확실한 것은 4천이 넘고 안 넘고가 아니라 변동성은 아직까지도 계속 미래에도 지속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3,800선까지 내려갔다가 4,000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는 개인들이 순매수가 강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계속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지금 떨어지는 요인이 외국인 순매도는 사상 최대로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외국인 순매도가 저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개인들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가 약간 조정받는 구간에서 다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때가 가장 쌀 때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로 사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간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들어와서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굉장히 주식 가격을 많이 오르는데 역할을 한 부분이 있는데 네. 만약에 외국인들의 이 순매도가 조금 길어지고 추세적이라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가 이 상황이 조금씩 변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환율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외국인들은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 원화를 갖고 사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달러를 갖고 있다가 그걸 원화로 바꿔서 사니까 네.
지금은 원화 가치가 지금 환율 나오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이 상대적으로 달러로 살 때는 굉장히 싼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팔고 나갈 때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겁니다. 그때까지도 원화가 지금보다 더 약세가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팔고 나갈 때 사실은 환율에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주식에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나더라도 환율에서 일정 부분 수익을 잃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그럼에도 벌어지. 파는 건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향후 환율에 대한 예측도 이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도 네. 있다.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팔고 있다라는 것의 하나의 흐름이 우리나라 환율이 원화가 앞으로 더 절하되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환율이 더 원달러 환율이 더 튀는 거 아니야? 올라갈 수 있겠다는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생각을, 같고 네. 아까 강민욱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금 관세 협상 상대적으로 뭐 일본에 비해서도 잘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서도 환율은 안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우리가 구조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부분 혹은 원화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을 좀 봐야겠군요. 그런데 사실 어제 패닉은 뉴욕 증시가 시작이었었잖아요. AI 거품론. 근데 이 얘기를 봤더니 어제 방송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 위기를 예측했던 한 펀드 매니저가 그때 예측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번에 또 하락장에다 베팅을 한 게 알려지면서 지금 시장에 이번에 또 금융위기 같은 그런 게 또 오는 게 아니야라는 이런 경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네, 맞습니다. 아까 강민욱 교수님 말씀하신 변동성을 다르게 또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식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면 걱정도 늘어납니다. 어떤 걱정이 늘어나냐면 이거 좀만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좀만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외부 충격에 민감해지는데요. 마이클 버리라고 하는 지금 네.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네. 지금 이천- 화면에 나오는 네, 맞습니다. 네, 2008년 내용입니다. 글로벌 금융 네. 위기를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매도를 해갖고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 공매도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배우가 연기를 했죠. 크리스티안 베일이 연기를 했던 빅숏이라고 하는 영화의 실제 네. 모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팔란티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제 AI과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데이터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AI 산업의 상징적인 기업 같은 데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가 하락에 또 베팅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이 사람이 자기 트위터에 뭐 여러 가지로 쓰고 우리는 종종 거품을 본다 뭐 저런 얘기를 쓰면서 버블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무서운 단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갑자기 그저께 뉴욕 증시가 빠졌던 그런 일이 됐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전이가 된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만 빠진 게 아니고요. 일본도 빠지고 빠졌습니다. 글로벌 증시 다. 네, 올랐던 맞습니다.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그래도 올랐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봤더니 이 팔란티어 CEO가 이거 완전히 미쳤다 이렇게까지 반격을 했어요. 이런 말 한마디도 시장에 영향을 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시장에는 같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AI의 랠리에 대해서 이건 확실한 우리의 다음 스테이지의 뭔가의 테크놀로지야. 여기는 실체가 있어. 다만 아직 수익이 안 나올 뿐. 봐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여기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 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한축에 있고요. 또 한쪽에는 이러다가 꼬꾸라질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너무 거품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AI라고 해도 요 마음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들 사이에서 이 팔란티어 CEO는 마이클 버리의 그런 공격이 굉장히 실체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AI의 혁명에 대한 굉장한 폄훼고 이것을 폄훼하려는 시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은 과거 IT 버블과 지금의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걱정을 하면서도 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심리가 작용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의 계속 움직임을 보면은.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증권사들 분석을 보니까 5천을 넘어서 7,500까지 제시한 증권사가 나왔어요. 예, 뭐 그렇게 예측이란 것은 마음대로지만 실제 이 예측이 맞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실적인 목표는 뭐냐면 4천을 넘기느냐 다시 떨어지느냐 그 문제인 것 같고 그 문제이지 7,500까지는 너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제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요소가 이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국가 정책이고요. 이재명 정부는 엄청나게 정책적으로 주식시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정책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면? 예, 전체적으로 그것은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업 실적.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기업 실적을 넘어서 이제 경제 성장률인데 실제 기업 실적 면에서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 그러면 이것도 양극화가 되는데 반도체 중심이나 이제 AI 관련 산업들은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고
높아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산업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렇게 목표로 해서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오르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도 말했던 거죠.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가 됐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안보 이유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는 그런 불안 요소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런 문제로서 장기적으로 이제 5천을 넘기 위해서는 7,500은 너무 나간 것 같고 장기적으로 5천을 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경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안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7,500까지 나왔고 5천 얘기를 정책적으로도 약간 뭔가 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저도 할까요? 강민혁 교수님 말씀을 조금 제 식대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3단계라고 봅니다. 1단계는 우리 주식시장이 사실 저평가됐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화장을 되게 이상하게 했던 거죠. 그 화장을 지우고 민낯만 드러나도 민낯이 되게 좋은 주식시장이니까 그게 나아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주식시장 좀 올라갔던 부분, 정부가 그 소액주주나 여러 가지 그 자본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할 거다. 그게 제가 보기엔 저평가를 해소하는 구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2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AI 랠리에 잘 올라타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민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데 양극화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작년 말부터 올해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 가격이 한 69%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떨어진 종목이 1000종목입니다. 예, 많이 그 얘기는 뭐냐? 데만 일부만 올랐군요. 시총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고 나머지 쪽에서는 떨어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는 이제 앞으로가 궁금하잖아요. 키 맞추기를 해서 안 올랐던 게 오를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조정을 더 받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키 맞추기를 하려면 결국은 강민혁 교수님 얘기로 돌아갑니다. 뭐냐면 이거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관세부터 다시 봐야 펀더멘탈이 되나요? 예, 경제적인 펀더멘탈도 좋아져야 되고 네.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쟁력도 높아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저희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는데 팔 운동만 막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딴 데는 다 얇은데 팔만 되게 두껍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기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 좀 기괴한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3단계 과정,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의 주식이 올라가는 과정들, 다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의 주식이 올라가는 과정이 저는 3단계인데 지금이? 지금은 아직 못 갔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 2단계라고 생각하고요. 네. 3단계로 가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도 걸릴 거고 정부의 그 되게 정밀한 경제 정책도 필요할 거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참 어려워 보입니다. 10.15 대책 이후에 시장은 완전히 지금 얼어붙었습니다. 교수님. 네. 매물도 안 나오고 거의 매물이 잠겼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예,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이 잠긴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잠재적 수요는 많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보유세를 올리지 않을까 그런 말도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말까지 나온 걸 보면 아직 심상치가 않다라고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자 시절의 공약 중에 하나가 부동산 세금은 건들지 않겠다. 과거 정부가 했던 가오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 네.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도 지금 유동성이 아주 극대로 확대한 상황에서 잠시 뭐냐면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잠시 멈춰놨는데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보유세 그거가 이제 주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집값이 좀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강남 같은 경우는 내년 보유세 얘기가 나왔는데 한 4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보유세가 많이 오르면 사실 갖고 있으니 차라리 팔자라는 그런 인식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했는데 안 판다고 해요. 세상이 그렇게 이론적으로 돌아가면 저희 같은 사람들 필요 없겠죠. 두 가지 측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로부터의 경험입니다. 2018년 9월 13일에 9.13 대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보유세를 높이는 정책이 센 게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히려 주택가격, 특히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인데 뭐냐면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는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집을 팔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보유세를 내더라도 내가 향후에 집값이 오른 것에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라는 게 많고요. 그 생각이.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저희는 경제학에서 세금 전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들이 예를 들어 전세를 주고 있으면 그 보유세를 일부 세입자들한테 전월세로 전가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주택 주인이 내는 세금보다는 이 세입자들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 세금 전가의 일이 벌어지고 오히려 뭐 전월세가 다시 비싸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양도세죠. 그래서 양도세를 좀 낮춰주면 집을 팔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거까지 지금 전반적인 세금 패키지가 아마 정부에서 지금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그 용역 결과가 올해 말쯤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아마 정부가 내년 초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다시 볼까요? 지금 세금 인상률을 그러니까 세금이 45%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포자유 같은 경우는 1,274만 원 올해 보유세를 냈네요. 근데 1,800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이건 좀 비싼 아파트니까요. 잠실 봤더니 여기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승률이 42%.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면 사실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러면 또 매물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하지만은 이제 아직 허준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도세 또 취득세 그런 게 있어서 이걸로 과연 매물로 연결될까 저는 이것이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한 가지 이제 허준영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하나 더하면 잘 말씀하셨는데 그 보유세는 이제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유세가 올라가면 집을 자가 보유한 사람도 어려워지지만 전세 월세가 다 오르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이제 미국의 뉴욕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집과 비슷한 가격에 거래가 되는 집인데 그 월세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아,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뭐냐면 미국은 보유세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정책은 뭐냐면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이 이제 세금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 이 보유세 인상 카드를 한번 써버리고 집값이 올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했던 그 패턴이 반복되는 것인데 이거 집값이 올라버리면 더 이상 정부가 또 국민을 상대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보유세를 올릴지도 모르니 너네 심각하게 생각하라. 집 사는 거를 좀 늦춰라. 아니면 파는 것을 고려해 보라라는 그런 신호를 줄 수가 있지만은 보유세를 한번 써버리면 이런 신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약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네. 하나만 정정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를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유세 40% 올라간다고 나가고 있는 자막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보유세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금 공시지가를 조금 더 현실화한다거나 네. 이렇게 되면 이건 정부가 손을 대서 보유세가 늘는 부분이니까 더 오를 수도 예, 있는 그거는 거죠. 저희가 네. 이제 좀 구분해야 아, 된다라는 네.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뉴욕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어제 새로운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요. 왜 우리가 뉴욕 시장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뉴욕은 자본주의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시장은 34살 1991년생입니다. 그런데 무슬림이고 강성 좌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와의 사이는 매우 안 좋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Doesn't know a damn thing. Practically, he's never worked a day in his life. He's a communist. He's not a socialist, by the way. There's a big difference. He's down and dirty. He's a communist. He hates. So hear me, President Trump, when I say this. To get to any of us, you will have to get through all of us. 거의 새 시장과 트럼프와의 관계는 매우 안 좋아 보입니다. 트럼프는 아예 공산주의자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정책이 사실은 뭐 약간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맹점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 줘야 된다라는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임대료, 주택 임대료 지금 뉴욕 너무 비싼데요. 임대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뭐 100만 채 임대료 동결한다거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뭐 요거는 그냥 자본주의적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시형 식료품점을 모든 자치구에 설립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공약들이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부자 증세하겠다.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 게 부자 증세. 예, 예를 들어서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초과자에 대해서 2% 포인트 추가 과세를 하고 지금 뉴욕은 뉴욕 주에서 매기는 법인세도 있고 연방 정부에서 매기는 법인세도 있고 뉴욕 시에서 매기는 법인세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뉴욕 시에서 먹이는 법인세를 지금 7.5에서 11.5로 인상하겠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약간 이런 약간 그 부자들에 대한 증세 이런 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이 인물 좀 재밌어요. 래퍼였고 주택 상담사였고 그리고 정계에 진출했고 1년 전까지만 해도 뉴욕 시민들이 다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무명 정치인. 네, 근데 하원의원이었죠. 지금 이렇게 인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예전에 버니 샌더스 때도 봤지만 이게 바람 한번 타면 그만큼 미국 저변에 이런 뭐 양극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사람 래퍼였고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이 사람 백그라운드를 보면 우간다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은 다 인도계고요. 네. 7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왔는데 인도계인데 또 부모님은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어머님은 영화 감독,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고 네. 아버님은 교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보적이면서 이민자로서 엘리트 가정에서 큰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스스로도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한 과학고등학교에 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리버럴 아트 컬리지라고 보통 부르죠. 뭐냐면 교수 한 명당 학생 수가 굉장히 적은 그런데 비싼 학교 그런 데를 다니고 나서 네. 주택 3단가를 하다가 하원의원을 하고 이번에 이제 바로 뉴욕시장이 당선이 된 나이가 34살 이렇습니다. 부모 모두 인도계이고 하버드대 출신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아버님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수? 교수이고요. 그리고 아마 정치 쪽 전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척을 지고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랑 전혀 반대되는 분위기의 사람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주의자 느끼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급진적 진보주의자, 좌파주의자,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 이 성향이 전혀 다릅니다. 네. 일단은 뭐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의 전통 지지층은 이제 기독교고 백인이고 또 도시에 살지 않은 농민이죠. 하지만 이 만다니엘 같은 사람은 일단 기독교가 아니고 무슬림이죠. 이슬람교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이렇게 네. 엄청나게 종교에 빠진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민자 출신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도시에서 성장한 사람보다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엄청나게 엘리트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냐면 이 만다니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트럼프를 비판을 하면서 정치적인 유명세를 얻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단순히 소외 계층에서 이민자 계층에서 기득권을 안 가진 사람이 트럼프를 이제 무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아니고. 엘리트 계층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다는 의미에서 트럼프에 더욱더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사람이 이제 뉴욕 시장이 안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네. 또 한 가지 것은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아닐 때는 사는 곳이 맨하탄 트럼프 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제 3년 후에 이제 대통령에서 퇴임을 하면 이제 맨하탄 뉴욕으로 돌아갈 텐데 자신이 돌아갈 자리에 자신이 사는 그런 시의 시장이 이제 만다니가 된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가 박힌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다니 이 새로운 뉴욕 시장을 좀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뉴욕시는 민주당입니다. 친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민주당의 당선이 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 트럼프가 2기 행정부가 올 1월에 시작했고 지금이 11월이니까 그 10월 동안 저희가 그 수많은 광풍들 기억하잖아요. 상호관세를 올렸다가 중국과 대립했다가 네. 또 상호관세를 깎았다가 우리나라랑 관세 협상했다가 아주 많은 것들을 기억하는데 그러면 저희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향후에 이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트럼프의 정치 지형이 얼마나 협소해질지 혹은 넓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관세 정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뉴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굉장한 텃밭이기 때문에 네. 맘단이라는 사람이 된 것이 이 사람 스스로의 캐릭터에는 굉장히 저희는 좀 관심은 가지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것에는 그렇게 크게 흥미가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뉴욕 시장을 한 앤드류 쿠오모라는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 떨어지고 불복해서 무소속 후보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 사람을 안 됐죠. 그 사람을 이겼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저는 트럼프의 향후 정책을 볼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내년에 중간 선거가 어떻게 될지잖아요. 네. 현재 지금 미국의 정치 지형은 대통령 공화당, 상원 공화당, 하원 공화당 우세입니다. 이게 혹시라도 내년에 이제 민주당 우세로 상원이나 하원이 돌게 되면 트럼프가 지금보다는 조금 가속 페달을 세게 못 밟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되게 집중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풍향계가 있습니다. 어제 같이 열렸던 뉴저지랑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가 있었는데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최근에는 풍향계였습니다. 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당이 그 다음에 있었던 하원 선거에서 항상 이겼다라는 게 최근 3번의 패턴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제는 버지니아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그 얘기는 이제 트럼프의 10개월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만은 않다. 오히려 정치 지형이 트럼프에게는 약간 불리한 쪽으로 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도의 생각. 그리고 그것들이 향후 트럼프 정책의 어떤 선회를 통해서 우리한테도 영향을 줄 게 아니냐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트럼프의 정치적 입장, 위치 이게 변하는 것도 주시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군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2028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3선 못하지만 트럼프는 3선을 어떻게든 디투어할 거라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요즘 재벌 총수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화제입니다. 연예에 못지않은 어떤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화 김승현 회장의 한 사진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 준우승을 했는데요. 선수단 전원에게 아이폰을 줬는데 이게 그렇게 또 화제예요. 예, 예전 같으면 이런 것이 보도도 안 될 자료인데요. 네. 지금은 뭐냐 언론에서 첫 번째로 보도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최고 경영자 CEO에 대한 이미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을 바꾼 것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스티브 잡스라고 보는데 스티브 잡스는 언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신제품이 되면 직접 선전도 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제1 광고 모델이 됐는데 이제 하나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도 무엇이냐면 하나 선수단이란 것이 뭐냐 어떻게 보면 좀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 야구 프로 야구라는 네, 것이 네. 그거랑 연결됨으로써 신제품을 줌으로써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제 경험으로서는 이제 하나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또 보도하려고 보도 자료를 언론에 다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고급 시계를 줌으로써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라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좀 좋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엔 이런 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가 나와도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지 않은 거는 대중의 관심이 거기서 좀 멀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대중들이 여기 좋아해요. 분위기를.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연예인이라는 것이 이제 개념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CEO는 경영을 잘하고 그 기업 내에서만 이제 사람 관리를 잘하며 훌륭한 CEO였지만 지금 무엇이냐면 이제 IT 기업의 미국의 1990년대부터 성장을 하면서 이 IT 기업은 기존의 기업들과 전혀 다른 전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얘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군요. 예, 스티브 네. 잡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빌 게이츠 이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나타남으로써 기업 CEO는 그 기업의 첫 번째 광고 모델이다 이런 이미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에이펙 기간에 지금 뭐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이재용 회장을 만난 그 목격담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리꾼들 사이에선 역시 뭐 제드래곤이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그냥 친근감을 계속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치맥 회동도 굉장히 큰 역할을 그게 한 것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치맥 회동 이후에 그 엔비디아의 그 행사 자리에 가서 이재용 회장이 왜 이렇게 애플폰이 많죠?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소탈한 모습 이런 것들에 네. 지금 대중들이 조금 열광하는 것 같고요. 그의 일환으로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커피를 에이펙 기간에 이재용 회장께 드렸더니 이재용 회장이 5만 원을 이렇게 주시더라. 주머니에서 꺼내 주시더라. 네, 이것도 네. 미담으로 전해져 오는 네. 또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재미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누리꾼들에서는 역시 제드래곤 이랬는데 또 해외에서는 이 팁이 너무 약하다. 5만 원이 뭐냐 또 이래요. 약간 팀 문화의 또 다른 면이 또 여기서 또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미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마 팁을 서비스에 대해서 저 바리스타분의 서비스에 대해서 팁을 드렸다고 생각할 텐데 그래.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미국에서 최근에 팁을 한 20% 정도 주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5만 원에 20%면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이 아니죠. 커피가 한 커피값 5,000원이었으니까 팁이 한 1,000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이 준 거네요. 문제는 주신 분의 재력이 네. 저분이 그 자산이 한 40조 되시는 분인데 그 5만 원이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네. 또 이재용 회장은 출산 앞두고 있는 직원들에게 센스 만점 뭐 선물을 줬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새삼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냥 분위기가 기업들 총수에 대한 이미지가 시선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업의 이미지 메이킹 광고들 예전에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 관리를 했다면 지금은 총수 자체가 또 하나의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총수들의 행보 어떻게 보면 저는 엔비디아의 그 젠슨 회장이 항상 가죽 잠바 입고 나오고 소탈한 모습 보이고 이런 것들과 전반적으로 다 지금 비슷한 분위기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 속의 대기업 총수 이러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뭐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이런 얘기했던 거. 그리고 뭐 여러 그런 약간 근엄한 모습, 말 별로 안 섞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사실 치맥 회동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분들도 근데 어떤 분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치맥은 원래 우리 같은 소시민들만 저 맛을 알아야 되는데 저 재벌들은 돈도 가지고 치맥 맛까지 알면 우리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라 얘기하시는데 네. 그만큼 그 치맥 회동의 임팩트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또 철저히 기획된 설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중들은 이 유무, 이 연출이냐의 유무가 아니고 그냥 이 약간 소탈하고 유머러스하고 이런 가벼운 거에 환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랑 굉장히 다른 세상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되게 재벌인데 우리랑 똑같은 콜라랑 햄버거 먹고 우리랑 똑같이 WWF라고 하는 프로레슬링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에 백인 남성들이 미국에서 되게 열광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랬던 거군요. 비슷한 네. 이미지들이 한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판에 뭐 SK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로 주겠다. 뭐 부영그룹 출산 혜택 1인당 1억 주니까 여기에 공채 경쟁률 180대 1 정도까지 올랐다. 뭐 이런 기업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그 고용자들에는 대우를 잘해주는 게 기업의 그런 목표인데요. 실제적으로 IT 기업 같은 경우는 인재 유출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 다른 기업에서 1억이라도 더 연봉을 올리면 글로 이동을 하고 이런 인재에 대한 유동성이 늘어나는데요. 이런 것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SK 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의 10%를 이제 보너스로 준다 이런 정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달라진 친근해진 총수의 재벌 총수의 분위기까지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준영, 강민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 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을 끌고 있는 화제의 뉴스들 만나보시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조금 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각 실장, 기관장 업무보고에 이어서 위원별 질의가 시작됐는데요. 일찌감치 구성이 오가다가 결국 정회했습니다. 여야의 공방 끝에 김 실장의 불출석 속에 치러지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분은 날선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비선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해왔죠.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요. 부동산 대책, 에이펙 정상외교 성과에 대한 여야 온도차도 뚜렷해 보입니다. 여당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의 대응과 김건희 여사 뇌물수수 의혹, 전 정권 의혹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재판, 어제 6번째 공판 기일이 열렸는데요. 줄곧 계엄에 반대했다던 한 전 총리, 이에 계엄 선포 전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뭔가를 말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앞선 특검 조사에서 최 전 부총리는 왜 반대하지 않았냐고 이들을 다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최상목 장관이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십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했고, 이상민 장관에게는 너는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앞선 조태열 전 외교장관의 증언과 거의 같은 내용이죠. 또 국무회의 관련 서류 서명 여부로 최 전 부총리와 한 전 총리가 대치하는 듯한 모습도 담겼습니다. 최 전 부총리가 어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관련 증거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거고요.
역시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서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진보 진영도 보수 진영도 아닌 박진영이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가수 박진영 씨가 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이 시대 상황과 다른 나라를 보면서 균형이 필요하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 수락에 대해서는 석 달간 고사했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의 끈질긴 구애가 있었다면서 K-팝 산업을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보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장직은 장관급이지만 본인이 그 예우를 거절했다고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최근 공개된 부산에서의 한 블랙박스 영상이 논란인데요. 일단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30일 밤 9시경 부산 서구의 한 도로 위 사거리에 정차한 순찰차 뒤로 이렇게 급하게 구급차가 멈춰 섰습니다. 안에는 배가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위중한 산모가 타고 있었는데요. 사이렌을 울리면서 양보해달라고 방송을 했지만 순찰차는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 사이 옆 차로에 관광버스가 비켜주면서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병원에 도착한 산모와 아이는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에서 접근하는 구급차를 인지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인데요. 그 어떤 책임 공방도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 뒤따랐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도 많이 찾는 관광 성지가 됐죠. 서울 광장시장이 또다시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한 유튜버의 영상이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다음 분식을 파는 곳에 가서 큰 순대를 시켰어요. 근데 순대가 가격표는 분명히 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10,0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써있는 큰 순대는 뭐예요? 이게 큰 순대예요. 근데 왜 이건 10,000원이에요? 여기 8,000원 써있는데? 그냥 적었잖아, 내가 다 알고. 메뉴에는 순대가 분명히 8,000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고기를 섞고 나서 2,000원을 더 받았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재료를 다시 쓴 것 같다. 외국인들에게 갑자기 이유 없이 버럭했다. 여러 비판이 담긴 영상이 현재 조회수 400만에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 문제가 된 시장 상인은 고기를 섞을지 여부를 미리 물어봤었고 메뉴판을 보면 돈이 추가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계속된 대책에도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바가지 요금, 위생 등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Sexy me.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뜨고 있는 다양한 트렌드를 저희와 함께 읽어주시는 분이죠.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님과 둘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 영상에서 잠시 보신 것처럼 연예인부터 인기 SNS 스타에 이르기까지 팬덤을 이끌고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른바 인플루언서 시대. 요즘 아주 막강합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수치로 가장 잘 증명이 되는 곳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던 플랫폼 홈쇼핑이 될 것 같습니다. 홈쇼핑 채널마다 이제 연예인들 스타 모시기의 혈안인데 거의 뭐 라인업을 보면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방불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홈쇼핑에 지금 라인업을 보게 된다라면 네.
배우 유인나 씨, 스포츠 스타 박세리 씨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완판 여왕으로 불리는 이제 최화정 씨, 최화정 씨, 예, 이분 같은 경우 매출 효과가 전체에서 1등을 여전히 예. 달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 방송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완판하는 5억 전량이 팔리는 어우. 이런 기염을 토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5억이요. 다른 홈쇼핑에서는 우리 핑클 출신의 성유리 씨, 저도 한번 좀 보고 싶네요. 좀 보고 싶은 분 있고 배우 또 수유진 씨가 또 네. 홈쇼핑 분야에서 하면서 누적으로 1,000억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일일 드라마 시청률 상승의 주인공인 배우 이유리 씨도 예. 홈쇼핑에 등판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많은 연예인분들이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너무 보고 싶으시다고 하니까 좀 모셔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또 물건을 팔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그렇죠.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것은 오늘의 주제가 인플루언서 시대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플루언서라는 말 자체를 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연예인이나 뭐 유명 인사 정도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취향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여기에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을 우리가 인플루언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인플루언서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스토리나 활동, 그다음에 이제 고유한 콘텐츠 어떻게 보면 뭐 쿠킹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운동을 한다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해서 점점 이제 그 시청자분들하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예. 나름대로 충성도를 쌓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몇몇 집중적으로 보는 SNS가 있는데 네. 그분하고도 어느 정도 이제 교감을 좀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분을 좀 지지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물건을 팔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 나름대로 좀 신뢰가 가요. 이런 것들이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을 더욱더 자극하는 요소가 아니겠나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를 하신다는 표현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파급력과 영향력을 좀 짐작케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중에 또 이제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까 저희가 좀 여러 방면에서 이제 조명을 한번 해볼 텐데 최근 몇 년간 SNS에는 이제 무해한 매력을 가진 존재들이 뜨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극적이지 않고 보면서 힐링이 되는 그런 좀 귀여운 존재들. 최연소 아기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이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키즈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들이 랜선 이모라든지 삼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모 삼촌이 아니라 랜선. 그러니까 랜선.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이제 이모 삼촌이 되는데 이제 조카들을 지지하는 이모 삼촌들이 이모 있는 삼촌이 거죠. 되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태음이라고 불리는 태하가 있네요. 유명해요. 예, 저 네. 굉장히 유명하다고 작가분께서 저걸 보여주셨는데 정말 귀엽더라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예, 이 그래서 저도 한동안 좀 넉넉히 좀 봤었는데 예.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107만,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어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건데 예. 얘가 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예쁘게 한다고 또. 예, 그리고 똑부러지게 똑똑하게 이렇게 말을 정말 이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일단 영상이 하나 뜨면 최소 20만회, 많게는 200만회 조회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보면 심장이 아파요. 요새 그런 우리 말 많이 강아지보다 하더라고요. 더 이뻐요. 뭐 네.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담긴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배우 박보영 씨와 생수 광고를 이제 찍는 등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광고 한 시장까지. 육아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또 최연소 우리가 이러한 그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 태아보다 더 어린 예, 경우. 더 11개월 된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제이인데요. 아하. 예, 박송 씨 딸 제이입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인형 같은 외모에 근데 저 친구가 저 아이가 광고를 벌써 15개를 찍었다라고 하네요. 돌도 안 된 예, 상태에서. 어마어마하면서 박송 씨하고 딸 그 이제 자신의 이제 수익을 넘어섰다 박송 씨가 네네. 이런 너스레를 뜰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귀여운 딸 제이가 네. 이모 삼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이제 너무 좀 힐링되는 영상들이 계속 띄워지고 있다 보니까 좀 멘트를 길게 하면서 오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집에 있는 저희 또 도라기를 두고 헛된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심장을 아프게 하는 이 귀여움을 무기로 하는 최연소 인플루언서들 이야기해봤고 반대로 이제 연륜을 무기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인플루언서, 그랜플루언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최연장자 인플루언서들이 또 화제가 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젊은 친구들, 뭐 아이들만 얘기를 하지만 네. 또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들도 충분히 이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밀라논나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요. 장명숙 씨입니다. 72세입니다. 제가 굳이 할머니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명하셔요. 예, 쿠션의 굉장히 좀 아이콘이죠.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 벌써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옷을 잘 입는 할머니로
소문이 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네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실제로 밀라노에 유학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찾는 패션 브랜드서부터 네. 중장년 코디까지 폭넓은 패션 센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이분 같은 경우 연세가 있다 보니까 80년대 셔츠를 활용하기 뭐 이런 것처럼 예. 정말 해안이 넓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많은 구독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구제 옷이라고 하잖아요. 빈티지 옷이 네. 또 이제 연차가 뭐 80년 됐다고 하니까 이제 쉬운 범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저희 연령대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그렇죠. 부분들이기도 하죠. 앞서서 이제 계속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이 분야는 사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중견 배우들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이 선우용야 씨의 유튜브가 화제가 네. 많이 됐었고 최근에는 뭐 전원주 씨, 김영옥 씨 같이 저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만한 이런 분들도 새롭게 유튜브에 또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 연세에 계신 분들인데요. 예. 이분들이 지금 유튜브 활동하는데 저도 선우용녀 씨 유튜브는 가끔 그 알고리즘에 걸려서 봅니다. 그러면 놓치지 않고 그냥 봐요. 재밌어요. 네네네. 아침에 이제 뷔페 가서 이제 하시고 또 이제 헬스 가서 이제 운동하시고 하는 모습들 보면 네. 상당히 저희 어머님도 생각이 나고 건강하게 사시고 계시구나. 예. 기분 좋게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독자가 벌써 40만 명이 넘어섰다네요. 제 유튜브는 네네네. 언제 40만 명 넘었나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80년 넘게 사시다 보니까 그 당시 연령분들이 갖고 있었던 파란만장한 인생들 예. 이런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풀어내시면서 나름대로 할머니 인플루언서의 새물견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 보이는 전원주 씨 같은 전원주 씨 경우는 같은 이제 경우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짠순이 짠 뭐 이런 이미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네네. 이제 나를 위해서 돈을 좀 쓰겠다. 아. 이제 돈 앞에서 벌벌 떨지 않겠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배우 김영옥 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래퍼로 변신하면서 힙스터 할머니로서 MZ 세대의 맞춤형에 대한 또 부분들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튜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인플루언서 시장,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뭐 배우들, 연예인들도 있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비연예인들이 이렇게 유명해지는 경우도 덜어 있으니까요. 각계 모든 인사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제 연예계보다는 좀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 점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 이게 기회의 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례로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된 이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돼주고 있다면서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잘하면 인생 성공한다. 예.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학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르신들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특별한 자격증이라든지 조건이 필요 없이 정말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를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내가 인생에 단락이 좀 있다라는 예.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평범한 주부였던 수연일의 채널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무려 4남매를 키우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력 단절이 되고 있는데 평소 SNS에 매일 새벽에 4남매 식사를 만드는 부분들, 그다음에 건강 밥상 레시피 이런 네. 것들을 담아내다 보니까 벌써 130만 팔로워를 가진 핫한 인플루언서가 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걸 몰랐다가 좀 예. 찾아봤는데 예전에 또 아이 유아식이랑 이유식 만들어주려고 레시피 보다가 봤던 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벌써 정말 아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우리의 진짜 어머니상 같은 부분들이 된다라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가족 식사 레시피를 책으로 냈는데 베스트셀러 1위를 또 찍으셨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새로운 직업을 하나 만드셨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자, 각계에서 이렇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점은 저변이 그만큼 넓다는 부분이고 또 이분들의 어떤 상업적 파급력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관련해서 시장도 자꾸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 마켓 시장 규모의 성장세가 아주 가파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2년간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SNS 마켓이다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인플루언서 분들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인터넷을 보면서 예. 그러니까 유튜버 같은 걸 보면서 거기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죠. 2021년 대비 2023년 2배로 늘어났는데 네. 수입액 금액으로 놓고 본다라면 540억에서 1,400억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좀 일조했습니다. 많이 저도 여기에 사셨어요? 조금 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양한 뷰티 상품이라든지 패션, 네. 리빙, 향수, 제가 뭘 샀을까요?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먹을 거리가 많더라고요. 네, 공동 먹을 구매 것들 뭐 대상들이. 있고 그리고 사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복 구매까지도 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과 인플루언서 분들이 손잡고 네.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집에 있는 저희 아내도 여기에 좀 일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인플루언서 시대, 양적인 성장과 또 긍정적인 면모를 좀 조명하고 있는데 우려가 되는 점이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일부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이제 부적절한 행태들이 조명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심에는 현실을 좀 날카롭게 또 풍자해서 패러디하는 또 개그맨 이수지 씨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거울 치료 콘텐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인플루언서분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예.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꼬집는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인플루언서 시블리만 부캐로 이제 변신을 해서 총 3차례 공동구매, 공구 라방 패러디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화제였어요. 예, 그게 굉장히 이게 너무 현실적이어서 진짜 라방 아니야? 라이브 방송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시간 판매하는 상황극을 보였고 네. 다이어트 보조제 빼빼수 이것을 이제 판매를 가장한 상황극을 이제 벌이긴 했는데요. 이 상황극을 벌이면서 이 빼빼수라는 가상의 물건을 갖고 오기 위해서 네네네. 공장의 사장님한테 무릎 꿇고 가져왔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공동 구매니까 네네네. 질문이들이 막 댓글이 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CS 센터로 문의를 해라라는 식으로 패러디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네. 나름대로 조금 이제 이것이 조금 오버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건을 억지로 떼어와서 이렇게 팔고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분들을 이제 예. 꼬집는 그러한 영상들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현실을 완벽하게 풍자해내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뭐 지독하게 잘한다 이런 댓글을 많이 달곤 하던데 그만큼 또 세트를 정말 신랄하게 꼬집어내는 부분이 또 이수지 씨의 패러디 영상이 또 존재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가 우려되는 지점들, 시장 안에는 뭐 허위 광고라든지 여러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검증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드렸던 제가 이제 믿음이라든지 신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검증된 부분들은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식약처에서 일반 식품을 비만 치료제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제 광고를 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한 이런 사례도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SNS에서 허위 부당 광고가 간혹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네. 한 게시글을 보게 된다라면 진품이 의심이 되는 뭐 다이어트 식품들을 내가 이제 섭취를 했더니 네네네. 부작용이 좀 났다, 두드러기가 난다라든지 속이 메스껍다라든지 뭐 이런 그 댓글들도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여전히 법적으로 규제할 수단이 미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을 자신의 영향력에 비례해서 예. 책임을 지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이제 물건 구매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입었던 피해를 저희가 통계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플루언서 각자에게 요구되는 어떤 사회적인 책임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연예인 못지않은 혹은 더 큰 파급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도의적인 책임을 좀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이제 근데 이런 부분들을 또 놓고 본다라면 예. 우리가 한 그 인플루언서들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최근 가수 이제 미나 부부하고 신우이 박수지 씨가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이제 해서 화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나 씨 같은 경우 몸무게를 한 절반 가까이 줄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상황이 끝난 이후에 미나 씨 부부하고 박수지 씨가 서로 관계가 안 좋아졌다라는 것이 또 SNS에 나타나면서 네. 많은 분들의 이제 실망감을 자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지금 유한선 앵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지만 우리가 또 가족 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예. 부분들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행히도 이것들이 이제 잘 끝났다라고 해서 네. 잘 끝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큰 만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유명세를 누리고 그로 인해서 부를 창출하는 이면에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좀 지녀야 된다. 이게 과거 연예계에 적용됐던 그런 잣대 수준의 이상의 것들이 이제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비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참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겠죠.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하면?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나온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2023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조 정도 되는 시장이었습니다만 2017년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60조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굉장히 시장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가파르게 커져왔던 인플루언서 경제에 대해서 차영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